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방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현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CCTV 영상을 재생하며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입을 다문 채 화면을 보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국회 장악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 역시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고 이재명 방탄 탄핵 등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상징적으로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 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폐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정황에 대한 사례를 거론했는데 국회 측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재판부에 증거 신청 제안을 요청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탄핵 심판 출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러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 직후 병원으로 이동한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언제 복귀를 한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1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뒤 8일째 수감 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 예고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또 출석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탄핵 심판 출석을 마친 뒤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소속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외부시설 진료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진료를 받으라 했던 건이라 연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다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다시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향후 수사 일정이나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구치소로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6명이 3시간 넘게 대기만 하다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20일과 21일 2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 계획조차 몰라 허탕을 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첫 청문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더기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영장 발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심사 결과 나왔나요? 네,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수가 적지 않다 보니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는 46명의 피의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결정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거나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엔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시됐습니다. 다수의 폭동에 적용되는 소요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난동을 벌인 46명 가운데 20대가 6명, 30대는 19명으로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특정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수한 2명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휴대폰과 최증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가담자들을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지금 내란 혐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입법 후 무력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 얘기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조사 첫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이 이제 인용되게 되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 중에 여러 가지를 적시했지만 사실은 이제 계엄 선포 요건의 형식적 요건, 그다음에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증거조사했던 과연 내란이 입증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죠. 헌재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거하고 이제 선관위 관련된 것들이 나온 거죠. 대다수는 이제 국회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CCTV, 예. 군인들이 진입했던 부분,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등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포고령 이런 부분인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실제 나와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피력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본인은 소신으로 삼고 살았다. 이 부분은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국회 권능 행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권능 행사 방해가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자들은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예. 대통령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당시의 의사를 지금 헌재 그 재판관들 면전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당시에 군경 이분들의 진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끌어내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다른 장소에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진술에 따른다 하더라도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재판관들한테 논리적인 설명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면으로 다가갈 여지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과연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줬던 그런 발언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방사령관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군인, 경인찰 이런 인사들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많은 진술을 했던 것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은 완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벌써 많은 그 뭐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고 어제 또 그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그 쪽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일체 그런 걸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다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어저께 이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계엄 관련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뭐 진술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 목소리가 담긴 녹취라든지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확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정황적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판단의 몫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도 강조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참석해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면 국회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 보장 없이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만약 지나가게 된다면 대통령이 출정 안 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재판관들한테는 심증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이번 출정을 하신 것 같고 출정한 가운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자의 그 말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들인지부터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녹취록도 없죠. 그다음에 각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잇따른 연속적인 본인들의 주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두게 되면 재판관들은 이미 이게 부인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들의 3명씩 저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대통령 한 명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숫자적으로 볼 때 저측은 동일한 얘기를 3분이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 반박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모순점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들을 좀 설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과 윤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내란 혐의의 주요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보신 것처럼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국회 측 주장과도 배치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과도 배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최상목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건넨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그 쪽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라라고 한 것이 어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준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았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 쪽지에 대한 작성자가 본인이 아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도 20일에 이 쪽지를 작성한 것은 김용현 장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비상입법 기구,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기구를
것을 준비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인 것인가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있어서는 좀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 쪽지를 직접 건넨 사실이 없고 쪽지 작성도 김용현 전 장관이 전담을 해서 한 거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근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 측에서 아마도 이 쪽지의 작성 경위라든지 이 쪽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은 형사사건만큼 디테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재판관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추가하면 예. 저게 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게 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그거를 전담할 조직을 기재부 안에 만들어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그러면 저걸 누가 했는지 어떤 경위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예. 기능 자체가 국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정현 변호사님, 저희 쪽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이어서 드려보면 지금 18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구속영장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 관련해서 누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변론기일에서는 쪽지를 쓸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 좀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탄핵 심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진술이 일치화가 된다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정리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지 어떤 증거에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질 때 사건에서 가장 근접할수록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범자, 특히나 이런 집단 범죄 아니겠습니까? 공범자들이 있는 범죄에서 각자 내놓는 진술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인데 예. 지금 김용현 장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진술은 대통령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아마 변호인들을 통해서 어떤 진술을 어느 정도 이걸 좀 맞춘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영장실질심사 때는 대통령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변호인단은 준 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와서는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건 진술이 뭔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의 진술들이 지금 조금 신빙성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건 헌법재판소 판단할 문제지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당시에 참여를 했던 뭐 군 장성들이라든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하 예. 모든 참여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진술 불일치 그리고 기존에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 했거나 국회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과의 어떤 일치 여부를 보고 아마 이 신빙성 여부를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쪽지 얘기 포함해서 참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서 어제 변론에서도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쟁점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잖아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조금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나와서는 어떤 그 음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난 어떤 기존의 어떤 내용 주장했던 내용과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계엄을 하면서 계엄법에 어떤 해당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이 부정선거론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쟁점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법에 의한 판단만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부정선거론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변론기일 어제 변론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국군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불발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천 변호사님?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이 이제 병원으로 간 그 부분은 모를 수는 있어요. 예. 구치소에서 공수처에 그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통보를 해줘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연이어서 저렇게
강제 인치 등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현재 그 가장 그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단 한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날인도 안 하고 진술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그건 뭐 공수처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진술을 받아서 관련된 그 진실 규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에 적으면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서 강제 구인을 한다. 이거 두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니까 국민께 보여주기식인지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인지 몰라도 하여튼 보여주기식이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 보여주기식에 따른 인권 침해를 당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지금 사건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우리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을 명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헌재 재판과 헌재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가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 헌재 재판의 증거 조사 길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안다고 심판역에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변호인단에게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건네주고, 변호인단이 나가서 변호인단 자체적으로 이걸 수행하기에는 효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대통령이 나가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증인 신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응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저렇게 강제 조사를 시도를 해요. 그렇다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 헌재 재판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해보면 공수처가 성과 없는 무리한 그 조사 일정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비판들이 엿받아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 금지에 이어서 서신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도 주고받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게 방어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저 부분은 공수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똑같은 사유로 검찰에서 그 변호인을 제외하고 서신에 대한 이 금지 결정을 내리자 김용현 전 그 장관이 법원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의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그 첫 번째가 가족이나 친척을 접견하는 거 외에 예. 서신 등을 통해서도 증거 인멸 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구금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 수용자에 비해서 이렇게 그 인권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처분이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역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인권의 침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수사 상황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치를 했다라고 이미 법원도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게 뭐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쓴 노트북을 파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노트북을 부순 경호처 소속 행정관도 이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뭐 내란 혐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그 비상계엄에 관한 요건이든 이 포고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포고령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거의 작성 경위와 작성 주체에 대해서 일단 작성 주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작성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컴퓨터 워드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직접 작성한 건지 누구를 시켜서 한 것인지, 그럼 이러한 과정도 살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확인도 하기 전에 노트북이라 그 작성을 한 기계인 노트북을 파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증거 인멸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측에서 보석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고 있지만은 증거 인멸을 본인이 했다는 걸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형사 절차상 어떤 뭐 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포고령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국정 리드를 못한 실망감이라고 비판의 가세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맞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그 당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민주당의 현재는 누가 만들었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민주당의 1극 체제로서 뭐 본인이 장악하려고 노력을 해왔겠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럼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이런 1극 체제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의 해로 다가온다면 진즉부터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죠. 여론이 움직여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나니까 뭐 정권 유지론이 정권 교체론보다 더 앞서게 되니까 이제서야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왠지 정치적으로 보면 후한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즉부터 말씀들을 해오셔서 이런 결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민주당 내 원로 내지 뭐 어떤 지분권자들의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결국은 이것은 당내의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명계가 목소리를 낸 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인 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아니면 내부 총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조기 대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방안으로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은 없을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은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을 또 증명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5일에는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경수 전 지사가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고 이 자리에서요. 조응천 전 의원이 소보로빵만 팔 게 아니라 팥빵도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마 건배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튀김 소보로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원식 화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명계가 결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 중심에 어떠한 일극체제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계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23일인데요. 내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기일이 있습니다. 이 첫 공판기일에서는 알려진 대로 이 재판부는 이제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어떤 형태로 일주일에 뭐 2번을 할 것인가 3번을 할 것인가 증인을 몇 명 정도 부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일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1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29명을 탄핵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하자면 튀김소보로 팀이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모이면서 어떠한 추세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선거법 재판 항소심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러면 위증죄가 인정된 김진성 씨는 왜 가서 위증을 했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증 교사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왜라는 부분을 아마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이번 항소 이유서에서 그 왜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이후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에 본인이 추천한 김진성 씨가 추천한 인사가
어떤 임명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해줬기 때문에 인사청탁도 가능했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득 본인한테 이득이 있거나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요,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권 대선 주자 후보로 이른바 친윤 색깔을 드러낸 김문수 장관, 또 홍준표 시장이 부각되는 모양새인데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저분들에 대한 기지율 등이 어떤 추이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기서 전 느끼는 것은 2016년, 17년도와 같이 당이 깨지질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강성 지지층을 탈피해서 당을 만들거나 그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당원들의 표심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당이 깨지지 않겠다. 뭐 이런 전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행사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워싱턴 대성당 국가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성소수자와 이민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주교의 설교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입장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3박 4일간의 취임 행사 마지막 일정은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기도회는 1930년대부터 전통이 이어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입니다. Amen. Please be seated. 행사는 종교를 초월해 열렸는데 기도회를 이끈 주교가 성소수자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There are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ildren in Democratic, Republican, and independent families, but the vast majority of immigrants are not criminals. 자신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예상치 못한 설교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취임 이튿날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본격 국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취임 첫날부터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황금 시대를 예고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황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보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중 2만 명 앞에서 행정명령을 쌓아놓고 서명하는 쇼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네, 트럼프는 첫날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1호 행정명령은 전임 바이든의 78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거였습니다. 바이든이 없앤 사형제도를 먼저 복원했고요. 또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도 취소했습니다. 또 성적 차별금지법도 철회했고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재탈퇴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없이 법률 효력을 내는 대통령 업무 지시인데요. 전 정권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거라 국내외 혼란이 적잖을 전망입니다. 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김정은이 반길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북미 대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첫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핵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He liked me, I liked him. Now he is of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서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나 대선 과정에서도 나온 표현으로 핵 보유를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며 의미를 축소했고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상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정국 속 한국과의 외교는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예. 정부는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한미 고위급 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린 모습인데 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에 공약을 했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because they're allowing vast numbers of people. When do you think you would enact those? I think February 1st.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무역협정도 전면 재검토에 나섰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한미 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보편 관세는 잠시 보류가 됐는데 당장 다음 달 멕시코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워싱턴에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지지자들도 공식적으로 챙겼습니다. 미 의회 폭동 관련자 1,500명 전격 사면 조치를 내렸는데 논란이 좀 됐죠? 네, 트럼프는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2020년 자신이 대선에서 패한 뒤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관련자 1,500명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소를 부당한 정치적 박해로 규정했고 당시 대선을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We hope they come out tonight, frankly. We're expecting approximately 1,500 people. Six commutations.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 따라 사법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이로써 2020년 대선 불복 관련자는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제부 황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지런했다. 정말 일꾼이었다.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한 몸 열심히 불태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시간이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선되신 거. 네. 일단은 28일에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당선인으로 호칭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선이 되신 거를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변이다 이런 네. 보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체육인들 어떤 강점으로 사로잡으신 거예요? 일단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체육인들께서 좀 네.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뭐 6만 킬로미터, 죄송합니다. 6만 킬로미터를 이동을 하면서 68개 종목 직접 체험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신 거?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일단은 제가 탁구를 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탁구 선수 출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체육회라는 거는 다양한 종목을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 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는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럴 이게 것 같아요. 시간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예. 이 종목이 또 어려운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또 그런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역전에 한국 경기 보면 항상 역전을 하시고 또 이변을 일으키시는 걸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일단은 여러 군데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에 나오시니까 네. 43세세요. 82년생이시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대인 나이에 회장직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옆에서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사실은 나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이야기 또 대한체육회라는 게 엄청나게 큰 단체다 보니까 나이가 아직 젊은데 예.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열정 그런 패기를 통해서 체육인들과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저를 내세우기보다는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들이 움직여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승민 당선인 하면은 끝없는 도전의 역사다. 뭐 이런 평가도 네.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좀 경력들을 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때도 굉장히 중국의 당대 최고의 선수가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변을 일으켰는데 또 IOC 선수위원도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면서 그때도 사실 되겠어? 라는 의견도 네. 있었는데 또 되셨어요. 네. 어떤 힘이 발동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 오히려 주변에서 너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기가 생긴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부담감이 좀 없어졌어요. 이거는 저도 본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치로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강한 마음가짐이 생기고 생기세요? 동기부여가 이렇게 오히려 생기지 않았나. 오히려 안 된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예. 저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보통은 다운이 돼요. 오히려 막 더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좀 이게 기대를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간 것 같아요. 네, 역시 집념의 사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40대 체육 대통령, 체육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체육계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한 시기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거예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부담이 되지만 또 체육계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걸 변화를 앞장선다면 충분히 체육계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화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제가 장점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지런하고 열심히는 할 수 있거든요.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학교 체육 문제 어떻게 변화를 시키실 계획이세요? 우선 지금 학교 체육은 학교 운동부가 있고요. 예. 일반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이 두 파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운동부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서 스포츠 종목을 하나씩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의무적으로 방과 후에. 그렇다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종목을 했을 때 그게 취미가 아닌 특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자기의 또 이 능력을 예. 또 개발할 수 있는 계기도 자기 되고 개발도 되고. 또 이 네. 친구들이 전문 운동선수로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는 넓어지죠.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정신을 같이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그렇다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고요. 뭐 교육부나 국회나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정부와의 관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대한체육회와 정부 사실 신뢰를 좀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신뢰 회복하실 계획이세요? 이미 당선되자마자 네. 문체부 유인촌 장관님 만나 뵀고요. 그 자리에서 이미 신뢰는 회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체육계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협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년입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 네. 진행이 될 거고 참가를 할 텐데 우리 선수들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고 앞으로 대한체육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포부 좀 밝혀주세요. 네, 일단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려서 예. 체육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육계로 만들고 싶고요. 또 우리 선수들이 지금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당장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네. 내년 올림픽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선수 출신이고 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스포츠계에 응원과 성원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약하는데 기대를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튀르키예의 유명 스키 리조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6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습니다. 겨울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투숙하고 있었고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컸다는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조트 건물 상층부와 지붕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 내부 역시 불길이 번져 창문 사이로 연기와 불꽃이 솟구칩니다. 튀르키예 북서부 카르탈카야 스키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간 21일 새벽 3시 27분경 시작됐습니다. 12층 호텔의 4층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3.30 gibi işte kalktık, bir çığırışa kalktık biz, bağırışa kalktık. Dışarıya çıktığımızda başta bir duman görüyorduk sadece binada. 겨울 휴가 중이던 투숙객 238명은 한밤중 갑작스러운 화재로 대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투숙객은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소방 출동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의 목재 외장재가 화재 확산을 가속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6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쳐 치료 중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검사 6명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애도의 날을 선언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상이 온통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론을 띄어 내려다본 광화문 광장 일대의 모습입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날 것 같은 풍경인데요. 어제는 수도권과 충남 등지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야외 시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네, 겨울철 미세먼지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태국도 초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태국은 해마다 건기가 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습니다. 이 미세먼지 등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 재택근무를 권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하는 등 인공 강우 실험을
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빠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연일 공기질이 비상입니다. 대기 정체로 이미 먼지가 많이 쌓인 데다가 추가로 또 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전북, 대구와 경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서 광주와 전북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오전에 서울과 경기, 영서와 세종, 충북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대전 9도, 대구와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